지연아, 태준 씨는 더 이상 널 사랑하지 않아. 그는 나를 선택했어. 비 오던 날 호텔 로비에서 20년지기 친구가 던진 한마디였습니다. 결혼식을 2달 앞둔 상황에서 들러리를 서기로 약속했던 소꿉친구가 약혼자와 손을 잡고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연은 그 순간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평생 믿었던 친구도, 심지어 사회적 명예까지.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친구에게 남자를 뺏긴 불쌍한 여자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10년 후 그녀는 복수의 칼날을 갈고 나타났습니다. 과연 그녀는 어떤 방법으로 복수를 완성했을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복수극이 아닙니다. 사랑과 배신, 몰락과 성공, 그리고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한 여자의 인생 역전 드라마입니다. 과연 여러분이라면 지연과 같은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마지막에 기다리고 있는 반전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에 끝까지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좁은 골목길의 여름날, 자전거 바퀴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습니다. 지연과 수아, 두 소녀의 웃음소리가 골목 끝까지 메아리쳤습니다. 유치원 때부터 단짝이었던 둘은 마치 한 몸처럼 붙어 다녔습니다. 지연은 늘 온화하고 성실했으며 공부에도 열심이었습니다. 차분한 성격으로 누구에게나 친절했고 특히 친구들을 도와주는 일을 좋아했습니다. 반대로 수아는 화려하고 주목받는 것을 좋아하는 성격이었습니다. 예쁘고 똑똑했지만 더 잘난 지연 옆에서 조금씩 치였던 그녀는 약간의 자격지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린 시절에는 그런 차이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둘은 비밀 일기를 함께 쓰고 같은 장래희망을 공유했습니다. 방과 후에는 늘 함께 집에 가며 서로의 고민을 나누었습니다. 지연의 집에서 숙제를 하고 수아의 집에서 간식을 먹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어느 여름날 오후 둘은 편의점에서 산 초코바 하나를 반으로 나누어 먹으며 앞으로의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커서도 꼭 같이 살자. 결혼해도 같은 동네에 살고 아이들도 함께 키우자. 지연의 진심 어린 말에 수아는 새끼손가락을 내밀었습니다. 약속이야. 넌 내 베스트 프렌드니까. 평생 같이 있을 거야. 응, 평생 같이. 시간이 흘러도 그 약속은 마음속에 깊이 남아 있었습니다. 중학교를 거쳐 고등학교에 진학해서도 둘의 우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반이 되지 못한 해에도 쉬는 시간마다 만났고 주말에는 항상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둘은 같은 대학 같은 과에 지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지연은 평소 관심이 있던 경영학과를, 수아도 지연과 함께 하고 싶다며 같은 과를 선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둘 다 합격했고 대학에서도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학에 들어가서도 두 사람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기숙사 방을 쓰고 같은 과목을 수강했습니다. 경영학과 학생의 산하 봉사 동아리였는데 지연은 진심으로 봉사에 관심이 있었고 그곳에서 지연은 태준을 처음 만났습니다. 태준은 경영학과 2학년 선배였습니다. 성실하면서도 야망이 큰 남자였습니다. 평범한 가정 출신이었지만 누구보다 노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장학금을 받으며 학비를 벌고 틈틈이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자립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봉사 동아리에서 처음 만난 날 태준은 신입생들에게 동아리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봉사는 단순히 시간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의 진지하면서도 따뜻한 말투에 지연은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무엇보다 그가 직접 고아원에서 자원봉사를 5년째 하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동아리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지연과 태준은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매주 토요일 고아원 봉사활동에서, 원래 회의에서, 때로는 공부하다 막힌 부분을 물어보러 갈 때도 만났습니다. 태준은 후배들을 세심하게 챙겨주는 성격이었고 특히 지연의 성실함을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지연아, 넌 정말 봉사에 진심이구나. 아이들도 너를 정말 좋아해. 아이들이 밝게 웃을 때가 가장 뿌듯해요. 선배님도 그런 마음이시죠? 그렇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만나니 정말 반갑다. 대화를 나눌수록 두 사람은 서로에게 끌렸습니다. 지연은 태준의 진실된 마음과 노력하는 모습에 태준은 지연의 순수하고 따뜻한 성품에 마음을 열었습니다. 처음 수아에게 태준을 소개하던 날 지연은 긴장했습니다. 가장 소중한 친구와 좋아하는 선배가 서로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하면서도 걱정되었습니다. 수아야, 오늘 우리 동아리 선배 한 분 소개해 줄게. 누군데? 혹시 요즘 자꾸 언급하던 그 태준 선배? 지연이 얼굴을 붉히자 수아는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와, 지연아. 내가 이렇게 빛나는 눈으로 누굴 보는 거 처음 봐. 얼른 소개해줘. 세 사람이 만난 자리에서 수아는 밝고 사교적인 성격으로 분위기를 이끌었습니다. 태준 선배 잘 부탁드려요. 우리 지연이 상처받게 하면 안 돼요. 태준은 쑥스러운 듯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지연이는 정말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 순간 지연은 확신했습니다. 자신은 평생을 함께할 사람을 만났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수아는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평생 함께하자던 지연. 그녀가 평생을 함께할 나 아닌 다른 사람? 몇 달 후 태준이 먼저 고백했습니다. 지연아, 나 너를 좋아해. 정말 많이. 우리 진지하게 만나볼까? 저도 선배를 많이 좋아해요. 두 사람의 연애는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아름다웠습니다. 태준은 지연을 진심으로 아꼈고 지연도 태준을 전적으로 믿고 따랐습니다. 수아는 그런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진심으로 축하해 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지연아, 너 정말 좋겠다. 태준 선배 완전 신사야. 나도 저런 남자친구 만나고 싶다. 고마워, 수아야. 내가 좋아해줘서 정말 다행이야. 당연하지. 내 베프가 행복한 게 가장 중요해. 대학교 4학년이 되어서 태준은 대기업 공채에 합격했고 지연도 로스쿨 진학을 확정지었습니다. 둘의 미래가 안정적으로 보장되면서 결혼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태준이 정식으로 프러포즈한 날 지연은 너무 행복해서 눈물이 났습니다. 지연아, 나와 평생 함께 해줄래? 너 없는 인생은 생각할 수 없어. 좋아요. 두 사람은 곧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정식으로 약혼했습니다. 로스쿨을 마친 후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몇 년 후 지연이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해에 두 사람은 약혼을 발표했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이 모인 자리에서 지연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태준은 이미 회사에서 인정받는 유능한 직원이 되어 있었고 곧 승진도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수아는 누구보다 크게 박수를 치며 지연을 끌어안았습니다. 드디어 우리 지연이 시집 가는구나. 들러리는 당연히 내가 해야지. 고마워, 수아야. 내가 옆에 있어줘서 정말 든든해. 뭘 우리 사이에 그런 말이 어디 있어? 평생 베프잖아. 지연은 눈물이 날 정도로 고마웠습니다. 평생 곁을 지켜줄 친구와 평생을 함께할 약혼자가 있다는 것보다 더 큰 행복은 없다고 믿었습니다. 예식 준비는 분주했지만 즐거웠습니다. 드레스 투어부터 신혼집 인테리어, 청첩장 제작까지 모든 순간이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수아는 들러리로서 지연의 모든 준비 과정에 함께했습니다. 웨딩드레스를 고르러 갈 때도 신혼집 가구를 보러 갈 때도 항상 함께였습니다. 지연아, 이 드레스 정말 예쁘다. 태준 선배가 보면 기절할 거야. 그래? 나도 이게 제일 마음에 들어. 확정. 이걸로 하자. 지연은 태준과 미래를 꿈꾸며 밤마다 다이어리에 행복이라는 단어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결혼 후에는 태준과 함께 작은 집에서 시작해서 아이들을 낳고 수아와도 계속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살고 싶었습니다. 결혼을 2달 앞둔 어느 날 이상한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지연이 다니던 로펌의 동료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지연 씨, 혹시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태준 씨가 요즘 어떤 여자랑 자주 호텔에서 목격된다는 얘기가 있던데.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도 확실하지는 않아요. 그냥
그런 소문이 있다고 해서 혹시 알고 계신가 싶어서요. 지연은 처음에는 웃어 넘겼습니다. 태주는 회사 일로 바쁘고 접대나 회식도 많으니까 그런 오해가 생겼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헛소문은 흔한 일이니까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소문은 점점 구체적으로 변했습니다. 호텔 이름까지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강남의 특급 호텔, 주로 목요일 저녁, 심지어 목격자까지 있다고 했습니다. 태준 씨 혹시 목요일마다 무슨 정기 모임이라도 있어요? 지연이 태준에게 자연스럽게 물어봤을 때 태준은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아, 목요일? 회사 동기들이랑 가끔 만나지. 별거 아니야. 어떤 동기들이에요? 나도 인사드린 적 있나? 아니야, 그냥. 입사 동기들. 너도 바쁘잖아. 굳이 소개하지 않았어. 태준의 대답은 평소보다 어색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태준은 목요일에 대한 질문을 피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밤마다 지연의 마음속에는 불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앞둔 시점에서 그런 의심을 한다는 것 자체가 죄스러웠습니다. 태준은 그동안 한 번도 거짓말을 한 적이 없었고 지연을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더욱 이상한 것은 수아의 변화였습니다. 평소에 매일같이 연락하던 수아가 최근 들어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수아야, 요즘 뭐해? 연락도 잘 안 돼. 아, 미안해. 요즘 회사에서 새 프로젝트 맡아서 바빠. 그래? 힘들면 언제든 얘기해.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와줄게. 고마워, 지연아. 근데 정말 괜찮아. 걱정하지 마. 수아의 대답도 평소와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지연에게 다 털어놓던 수아가 최근에는 자세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연은 설마라는 생각에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태준과 수아 둘 다 자신이 가장 믿고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일이 있을 리 없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비 오는 주말 저녁이었습니다. 그날은 원래 태준과 데이트 약속이 있었는데 태준이 갑작스러운 회사 일로 약속을 취소했습니다. 지연아, 미안해.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오늘은 못 만날 것 같아. 대신 내일은 꼭 만나자. 전화를 끊고 난 후 지연은 괜히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혹시나 싶어서 수아에게 연락을 해봤지만 수아도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홀린 듯이 지연은 소문 속 호텔로 향했습니다. 자신도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발걸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빗속을 헤치며 호텔에 도착한 지연은 로비에서 기다렸습니다. 오후 8시쯤 엘리베이터가 열리며 두 사람이 나왔습니다. 다정하게 손을 잡고 웃으며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태준과 수아였습니다. 지연은 온몸이 굳었습니다. 눈앞의 광경이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태준은 수아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있었고 수아는 태준에게 기대어 행복해 보였습니다. 태준 씨? 수아? 지연의 떨리는 목소리에 두 사람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태준은 당황해서 얼굴이 창백해졌지만 수아는 놀란 것도 잠시 오히려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지연아, 이제 알게 됐네. 태준 씨는 널 사랑하지 않아. 그는 나를 선택했어. 수아야. 이게 무슨. 우리가 어떤 사이인데 넌. 내 결혼식에서 들러리를 서준다고까지 했잖아. 어떻게 이런 짓을. 사랑은 어쩔 수 없는 거야, 지연아. 미안하지만 내가 가진 건 이제 다 내 거야. 태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다고? 그럼 그동안 나한테 한 말들은 뭐였어요? 평생 함께 하자던 약속은? 그때는 진심이었어. 하지만 사람 마음이란 게. 지연은 더 이상 들을 수 없어서 뒤돌아 달아났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내리는 거리에서 지연은 목 놓아 울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소문은 삼시간에 번졌습니다. 지연이 다니던 로펌에서부터 시작해서 대학 동기들, 지역 사회까지 모두가 이 이야기를 알게 되었습니다.
약혼자를 친구에게 뺏긴 여자 20년지기 단짝 친구한테 배신당한 불쌍한 신부라는 말들이 따라다녔습니다. 사람들은 동정과 조롱을 동시에 퍼부었습니다. 직장에서도 시선이 불편했고 SNS에서는 익명의 악플들이 달렸습니다. 심지어 친척들조차 차가운 시선을 보냈습니다. 지연이가 뭔가 부족했으니까 남자가 떠나간 거 아냐? 친구 사이도 제대로 관리 못한 게 문제지. 요즘 젊은 애들은 친구도 믿을 수 없나 봐.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주변 사람들의 동정 어린 시선이었습니다.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사람들조차 지연에게는 상처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실패인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태준과 수아는 오히려 사람들 앞에 당당히 섰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사랑을 쟁취한 커플이라고 불렀습니다. SNS 일부에서는 비판적인 시각도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용기 있는 사랑을 지지한다고 나섰습니다. 지연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약혼은 파탄났고 웨딩홀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사라졌으며 허니문 예약도 모두 취소해야 했습니다. 준비해 놓았던 신혼집도 정리해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사회적 평판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어디를 가든 그녀를 향한 수군거림이 따라붙었습니다. 변호사 일에도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의뢰인들조차 지연의 사생활을 궁금해하며 이상한 시선으로 보았습니다. 결국 지연은 한국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서는 숨을 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해외 로펌에서 일하며 새로운 시작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공항 게이트 앞에서 지연은 구겨진 청첩장을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10년 후에 반드시 돌아와서 너희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을 내 손으로 부수어버리겠어. 그때는 내가 승자가 될 거야. 지연은 미국으로 건너가 뉴욕의 대형 로펌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언어의 장벽과 문화의 차이로 힘들었지만 복수에 대한 의지가 그녀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매일 밤 12시간 이상씩 일했습니다. 주말에도 사무실에 나와서 공부하고 일했습니다. 국제법, 기업법, 금융법까지 닥치는 대로 공부했습니다. 동료들이 파티에 가거나 휴가를 떠날 때도 지연은 묵묵히 일만 했습니다. 지연, 너 정말 일 중독이야. 가끔은 쉬어야 하는 거 아니야? 동료의 말에 지연은 씁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쉴 수 없어요.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서. 5년이 지날 때쯤 지연은 해당 분야에서 인정받는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특히 기업 인수합병과 금융범죄 전문 변호사로 명성을 쌓았습니다. 그녀가 맡은 사건들은 모두 승리로 끝났고 언론에서도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8년째 되던 해 지연은 자신만의 로펌을 설립했습니다. 작은 규모였지만 곧 국제적으로 유명한 로펌으로 성장했습니다. 특히 아시아 기업들의 미국 진출을 도우면서 큰 성과를 올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연은 한국의 상황도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있었습니다. 태준과 수아의 근황을 파악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태준은 회사에서 승진을 거듭해 임원이 되었고 수아는 자선재단을 설립해 사회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10년째 되던 해 지연은 마침내 한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동안 축적한 인맥과 실력 그리고 자본까지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10년 만에 인천공항에 도착한 지연은 한층 단단해진 얼굴로 게이트를 나섰습니다. 예전에 눈물 많던 소녀는 사라지고 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린 엘리트 변호사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공항에는 많은 기자들이 몰려와 있었습니다. 유명해진 지연의 귀환 소식이 이미 언론에 알려진 상태였습니다. 10년 만에 한국 귀국 소감은 어떠십니까? 한국에서 어떤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과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지연은 기자들을 향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예전의 순수한 미소가 아니라 차갑고 계산적인 미소였습니다. 좋은 질문들이네요. 하지만 오늘은 답변 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녀는 미소 한 번 더 지어주고 곧장 검은 차량에 올랐습니다. 차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며 지연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10년 전에는 도망쳤지만 이번에는 아니야.
한편 서울 강남의 초호화 저택에서는 태준과 수아가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지연의 귀국 소식이 뉴스의 톱기사로 다뤄지고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변호사 김지연의 10년 만 귀국이라는 제목과 함께 지연의 화려한 경력이 소개되었습니다. 미국 최고 로펌 파트너 출신 국제기업법 전문가, 포브스 선정 아시아 파워우먼. 수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태준도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10년이나 지났는데 그냥 한국에서 사업하려고 돌아온 거야. 하지만 두 사람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준은 중경건설사의 CEO로서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신도시 개발 사업에 대한 발표였습니다. 수아는 자선재단의 이사장으로서 여러 사회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이번 신도시 개발 사업 어떻게 자신 있으십니까? 태준은 여유 있게 대답했습니다. 성실한 기업 윤리와 투명한 경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지난 10년간 단 한 번의 비리나 부정도 없었습니다. 수아도 미소를 지으며 나섰습니다. 그리고 저희 재단은 이번 수익금 일부를 소외계층에 기부할 계획입니다. 특히 아동복지와 교육사업에 중점을 둘 예정입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언론은 그들을 재계의 황금 커플이라 불렀습니다. 성공한 CEO와 자선사업가 부부로서 사회적 존경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무대 뒤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숨어 있었습니다. 담합을 통한 부당한 수주, 가짜 영수증으로 만든 비자금, 해외 계좌를 통한 돈 세탁까지. 10년간 쌓아 올린 부와 명성 뒤에는 수많은 불법들이 감춰져 있었습니다. 지연은 도심 한복판의 고층 빌딩에 자신의 로펌 사무실을 열었습니다. 50층 전체를 사용하는 대규모 로펌이었습니다. 국내외 우수한 변호사들을 스카웃해서 팀을 구성했습니다. 개소식 다음 날부터 지연은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비서가 보고서를 들고 왔습니다. 대표님 말씀하신 자료들 모두 준비되었습니다. 태준 씨 회사 관련 내부 자료입니다. 불만을 품은 이사 2명이 직접 접촉을 원한다고 합니다. 수아 재단의 회계 장부도 확보했습니다. 허위 기부 내역이 상당한 수준입니다. 지연은 보고서들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10년간 그들이 저질러온 모든 불법 행위들이 세세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는 내부 분열을 유도하고 두 번째는 여론 공략, 마지막으로 자금주를 차단하겠습니다. 지연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전략적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표님 혹시 개인적인 감정이 개입된 건 아니신지? 비서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지연이 대답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정의입니다. 그들이 지난 10년간 저질러온 일들을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받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태준의 회사는 부당한 방법으로 수많은 건설업체들을 밀어내고 독점적 지위를 구축했습니다. 수아의 재단도 기부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며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기만했습니다. 저는 변호사입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이 제 일이에요. 며칠 후 고급 호텔 라운지에서 수아가 지연에게 만날 것을 제안했습니다. 지연의 명성을 이용하려는 검은 목적이 있었지요. 10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화려한 샤넬 드레스를 차려입은 수아는 예전처럼 밝은 미소를 지으며 지연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긴장감이 숨어 있었습니다. 지연아, 세상에 이렇게 성공할 줄은 몰랐네. 정말 반가워. 지연은 깔끔한 정장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예전의 수수한 모습은 찾을 수 없었고 세련되고 강인한 여성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랜만이네 수아야. 정말 많이 변했다. 완전 딴 사람 같아. 그런데 우리 다시 좋은 친구로 지낼 수 있을까? 지연은 와인잔을 들고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친구라. 그 말은 좀 이른 것 같은데? 수아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다시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지연아, 그때 일은 정말 미안해. 하지만 이제 다 과거 일이잖아. 생각해봐. 내가 가진 명성과 우리 부부의 사회적 입지. 우리가 손잡으면 더 큰 성공을 이룰 수 있어. 우리가 손잡는다고? 그래. 넌 이제 세계적인 변호사고 우리는 한국 재계의 중요한 인물들이야. 서로 도우면서 함께 성장할 수 있다고.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손을 잡는 건 맞아. 하지만 내 목을 조르는 손이지. 수아는 그 말의 의미를 완전히 알아차리지 못한 채 억지로 웃었습니다. 지연아, 농담이 너무 무서워. 예전에도 그런 농담 잘했지. 농담이라고 생각하고 싶으면 그래도 돼. 며칠 후 태준도 비즈니스 미팅이라는 명목으로 지연과 만났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만남이었습니다. 태준은 여전히 잘생기고 성공한 남자의 모습이었지만 지연 앞에서는 약간 위축되어 보였습니다. 지연, 정말 오랜만이구나. 많이 변했네. 10년이나 지났는데 뭐. 변할만 하지. 하지만 태준 씨 본성은 변하지 않은 것 같네. 태준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며 본론을 꺼냈습니다. 지연아, 사업은 사업이고 감정은 감정이야. 내가 가진 능력과 우리 회사의 자원을 결합한다면 훨씬 큰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그 제안 받아들일 것 같아 보여? 왜? 잘 생각해봐.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야. 지연은 눈을 가늘게 뜨며 대답했습니다. 도움이 되는 일. 맞네. 특히 내게는. 태준은 그 말의 진짜 의미를 파악하지 못했지만 왠지 불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지연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10년간 준비한 모든 카드를 꺼내들 때가 온 것입니다. 첫 번째 수순은 태준의 회사 내부 분열을 조장하는 것이었습니다. 태준의 회사에는 이미 불만을 품은 이사들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태준의 독단적인 경영 방식과 불투명한 회계 처리에 대해 오래전부터 의혹을 품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지연은 그들과 비밀리에 만났습니다. 이사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들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의혹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으니. 증거라면 여기 있습니다. 지연이 내민 서류에는 태준의 모든 불법 행위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담합 회의록, 비자금 조성 내역, 해외 계좌 정보까지. 이건 어떻게? 10년간 차근차근 준비한 것입니다. 이제 선택하실 때입니다. 계속 침묵하실 것인지 아니면 정의로운 길을 택하실 것인지. 두 번째로 지연은 수아의 재단 관련 자료를 언론사에 제보했습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탐사보도 전문 기자에게 연락했습니다. 기자님, 아주 흥미로운 특종감이 있는데요. 어떤 건가요? 자선재단을 가장해서 기부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건입니다. 증거도 완벽하고요. 확실한 건가요? 제가 10년간 준비한 자료입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세 번째로 지연은 국제금융 네트워크를 통해 태준의 해외 비자금 계좌들을 차단했습니다. 미국에서 쌓은 인맥을 총동원한 작업이었습니다. 모든 준비가 완료되자 지연은 사무실 창가에 서서 서울 야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10년 동안 기다린 복수가. 며칠 후부터 언론에 기사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대형 자선재단 횡령 의혹, 건설업계 담합 정황 포착, 재계 유명 인사들의 숨겨진 진실. 처음에는 작은 기사들이었지만 점점 더 구체적이고 자극적인 내용들이 보도되었습니다. 특히 수아의 재단 관련 기사들이 먼저 터졌습니다. 수아는 급하게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저는 결백합니다. 이것은 저희 재단을 시기하는 세력들의 음모입니다. 하지만 기자들의 질문은 날카로웠습니다. 그럼 이 영수증들은 뭘로 설명하시겠습니까? 해외 명품 쇼핑 내역과 기부금 인출 날짜가 일치하는 것은 우연입니까? 수아는 당황해서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습니다. 한편 태준의 회사 주가는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담합 의혹이 제기되면서 투자자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대표님,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조용히 넘어갈 때까지 기다려 봅시다. 증거가 확실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태준의 예상과 달리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내부 고발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폭풍은 대개 조용한 바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태준의 회사도 그랬습니다. 아침 임원 회의실의 공기는 무거웠고 임원들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재무 담당 이사가 보고서를 들고 왔습니다. 신규 프로젝트 대금 지연, 협력업체 대금 미지급, 은행의 여신 한도 축소가 빨간 글씨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대표님, 이건 단순한 현금 흐름 문제가 아닙니다. 검찰에서 요구한 자료만 20건이 넘습니다. 태준은 겉으로는 침착한 척했지만 손끝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언론이 잠깐 시끄러운 겁니다. 곧 진정될 거예요. 하지만 상황은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저녁 뉴스에서는 수아재단의 허위 기부 영수증들을 특집으로 다뤘습니다. 화면 하단에는 익명 제보자가 제공한 내부 장부라는 자막이 흘러나왔습니다. 다음 날 오전 주식시장이 개장하자마자 태준의 회사 주식은 하한가로 떨어졌습니다. 매도 주문이 쏟아져서 거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오후에는 더욱 치명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대표님, 은행에서 연락 왔습니다. 추가 담보를 요구한다고 합니다. 얼마나요? 개인 보증 대출 포함해서 총 180억입니다. 오늘 오후 3시까지 입금하지 못하면 강제 청산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태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 정도 돈을 단시간에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은행들은 내부 리스크 관리를 이유로 대출을 중단했고 협력업체들은 현금 결제를 요구했습니다. 그동안 신용으로 유지되던 모든 거래들이 한순간에 멈춰버렸습니다. 오후에는 기자들이 회사 앞에 몰려들었습니다. 대표님, 담합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찰 수사에 협조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태준은 기자들의 질문을 피하며 급하게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강남 저택의 거실은 어둡고 적막했습니다. 평소에 흘러나오던 클래식 음악도 멈춰 있었습니다. 수아는 와인잔을 꽉 쥐고 태준을 노려보았습니다. 당신이 회사 관리를 제대로 했어야 했잖아. 내 재단이 먼저 터진 거잖아. 내가 장부나 제대로 관리했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거야. 나라고? 이 모든 게 누군가 의도적으로 꾸민 일이야. 내부에서 정보를 흘린 사람이 있다고. 부부의 대화는 이미 서로를 탓하는 말들로 가득했습니다. 위기가 닥치자 그동안 쌓아온 신뢰는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가정부가 나가보니 법원 집행관들이 서 있었습니다. 가압류 집행 공문입니다. 집행관들이 집 안으로 들어와서 고가의 그림들과 장신구들을 목록에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벽에 걸린 피카소 작품도 수아가 아끼던 다이아몬드 목걸이도 모두 압류 목록에 올랐습니다. 이건 일시적인 조치죠? 수아가 집행관에게 물었지만 그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법원의 결정사항입니다. 이의가 있으시면 법적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집행관들이 떠나고 나자 집안의 공기는 더욱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후 태준의 회사에서 임시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회의실 스크린에는 대표이사 해임의 건이라는 안건이 떠 있었습니다. 지영과 손을 잡은 이사들이 각종 내부 자료들을 테이블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대표이사로서의 리스크 관리 실패, 금융기관 신뢰도 추락, 대외 이미지 실추. 이사회 의장이 해임 사유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태준은 어금니를 꽉 씹으며 항변했습니다. 사업에는 위험이 따르는 법입니다. 이런 단기적 변동으로 중대한 결정을 내리는 것은 성급합니다. 하지만 표결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압도적 찬성으로 해임 안건이 통과되었습니다. 해임 안건 가결. 의장이 망치를 두드리는 순간 태준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배신자들.
누가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어. 그는 한 사람씩 노려보며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늦었습니다. 한편 수아는 명예회복을 위해 마지막으로 자성갈라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그 밤은 구원의 무대가 아니라 공개적인 심판의 장이 되었습니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무대에 올라선 순간 객석에서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내 기부금 어디에 썼습니까? 우리 아이 치료비는 어떻게 된 겁니까? 다른 목소리들도 이어졌습니다. 무대 뒤편 스크린에서는 내부 직원의 녹취록이 재생되었습니다. 이사장님 카드로 결제하고 영수증은 따로 처리하세요. 명목은 해외 아동 지원으로 하고요. 목소리는 분명 수아의 측근이었고 녹음 파일의 배경에는 수아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수아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오해입니다. 이것은 조작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변명은 야유와 박수 소리에 묻혔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개처럼 터졌고 수아의 얼굴은 절망으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때 2층 발코니에서 조용히 내려다보는 지연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수아는 그 차가운 시선을 알아봤습니다. 심판자의 눈빛이었습니다. 수아는 드레스 자락을 움켜쥐고 무대에서 도망쳤습니다. 태주는 해임된 후 빠르게 인맥을 잃어갔습니다. 예전에 자주 만나던 사람들은 전화를 받지 않았고 모임에서도 자연스럽게 배제되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수단으로 불법 자금을 관리하던 브로커를 찾아갔습니다. 지하에 있는 허름한 사무실이었습니다. 계좌를 풀어줘. 오늘 밤 안으로. 브로커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가능해요. 계좌는 이미 국제공조로 동결된 상태입니다. 누가 그랬어? 그 변호사 말이에요. 당신 과거를 잘 아는 사람. 태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지연이라는 이름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돈이 급해진 태준은 사채까지 손을 댔습니다. 지하 조직과 연결된 사람이 제안했습니다. 이자 5% 주 단위 복리로. 미쳤나? 그런 조건을 누가 받아? 지금 당신 상황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죠. 결국 태준은 서명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마지막 자존심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수아는 매일같이 기자들에게 쫓겼습니다. 모자와 선글라스로 얼굴을 가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한때의 화려한 모습은 오히려 더 눈에 띄었습니다. 인터넷에는 그녀의 과거 인터뷰와 현재 모습을 비교한 사진들이 올라와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선한 영향력? 돈 영향력이지. 저런 사람이 자선 사업가라니 웃기네. 악플들이 쏟아졌습니다. 결국 수아는 지연의 사무실까지 찾아왔습니다. 고급 대리석으로 꾸며진 로비에서 그녀는 초라해 보였습니다. 예약 없이는 곤란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안내 데스크 직원이 난처해했지만 수아는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잠깐만이라도 좋으니까 만나게 해주세요. 제발요. 그때 때마침 로비로 내려온 지연과 마주쳤습니다. 엘리베이터 문 앞에서 수아는 무릎이 꺾여 주저앉았습니다. 지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제발 그만둬. 지연은 잠시 그녀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만둬야 했던 건 10년 전이야. 내가 내 마음을 짓밟을 때. 지연아, 우리 어릴 때부터 친구였잖아. 친구? 지연이 비웃었습니다. 친구라면 그런 짓을 했을까?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사랑하게 됐는데. 어쩔 수 없었다고? 내 눈 똑바로 보고 말을 해. 수아는 더 이상 변명할 말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태주는 마지막으로 출국을 시도했습니다. 새벽 시간 인천공항의 출국 심사대 앞에서 여권을 내밀었습니다. 출입국 관리사무소 직원이 컴퓨터 화면을 확인하더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선생님, 출국금지 대상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검찰청에서 방금 전 통보가 왔습니다. 뒤에서 사복 경찰들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태주는 마지막으로 휴대폰을 들어 올렸지만 화면에는 권한 없음이라는 메시지만 떴습니다.
그 순간 그가 느낀 것은 분노도 억울함도 아닌 모든 것이 끝났다는 절망감이었습니다. 공항 유리창 너머로 밤하늘에 한 공기 불빛이 멀어져 갔습니다. 태주는 그 빛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비행기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몇 시간 후 새벽 시간에 수아의 집에도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압수수색 영장과 체포영장을 들고 온 것이었습니다. 피의자 최수아 씨 업무상 횡령 및 사문서 위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아는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못한 채 떨고 있었습니다. 화장대 위에서 반짝이던 다이아몬드 목걸이들이 갑자기 빛을 잃어 보였습니다. 형광등 불빛은 자비가 없었습니다. 조사실의 차가운 테이블 위에서 태주는 변호사 동석을 요구했지만 이미 전담 변호사는 사인계를 냈습니다. 검사는 하나씩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페이퍼 컴퍼니 이사 명부 가공 하도급 계약서, 채권 양도 각서,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담합 회의록까지. 이것들은 모두 합리적인 사업 관행이었습니다. 누구나 하는 일이에요. 태준이 항변했지만 검사는 녹취 파일을 틀었습니다. 입찰가 3% 낮춰드리죠. 대신 덤핑은 없는 걸로 하고요. 태준 자신의 목소리였습니다. 다른 조사실에서 수아도 장부를 앞에 두고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기부 영수증에 위조된 도장들, 개인 용도로 사용된 카드 내역들, 같은 날짜에 여러 나라에서 찍힌 출입국 기록들. 검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피의자가 직접 지시한 이메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수아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 전쟁이 이미 끝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후에 수아의 부모가 접견을 왔습니다. 얇은 아크릴벽 너머로 어머니의 손이 유리를 긁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하는지 아니? 고개도 못 들고 다니겠다. 아버지는 말없이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한때 딸의 재단 개소식에서 자랑스럽게 테이프를 자르던 그 손이 이제는 주름진 채 무릎 위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지연이는 어릴 때부터 내 옆에서 항상 너를 빛나게 해줬어. 그런데 넌 그 빛을 훔쳤구나. 어머니의 말은 비난이라기보다는 슬픈 한탄처럼 들렸습니다. 지연의 사무실에는 차분하고 체계적인 준비가 계속되었습니다. 벽면 스크린에는 자금 흐름도가 복잡하게 그려져 있었고 회의 테이블에는 피해자 명단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치료비를 기다리다가 수술 시기를 놓친 아이의 부모, 약속된 장학금을 받지 못해 학업을 포기해야 했던 학생, 허위 모금의 사진 속 모델로 이용당한 노인의 가족들. 지연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연을 직접 들었습니다. 진술은 간결하게 하지만 핵심을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명확히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지연은 공감하는 표정을 지었지만 전략가로서의 냉철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감정은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야 하지만 그것 때문에 흔들려서는 안 되었습니다. 서류를 정리하면서 지연은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어린 시절 수아와 나눠 먹었던 초콜릿의 달콤한 맛이 떠올랐습니다. 그 기억은 아직도 달콤했지만 이제는 무거운 쇠처럼 가슴을 눌렀습니다. 법정은 카메라 셔터 소리로 숨을 쉬었습니다. 방청석에는 시민들이 휴대폰을 들고 역사적인 순간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검사는 회계 전문가를 증인으로 세웠습니다. 피고 재단의 자금은 일정한 주기로 관련 업체 카드를 통해 우회 결제되었고 그 카드는 다시 피고의 개인적 소비에 사용되었습니다. 스크린에는 카드 사용 내역과 수입 지출 그래프가 한눈에 보이도록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수아 측 변호사가 계산 실수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회계 전문가는 날짜가 찍힌 CCTV 화면과 GPS 위치 데이터까지 제시하며 반박했습니다. 피고석의 수아는 점점 초점을 잃어갔습니다. 이어서 태준의 차례였습니다. 검찰은 입찰 담합의 전형적인 패턴인 순환 입찰 방식을 설명했습니다. 세 개 회사가 돌아가면서 낙찰을 받는 그래프는 너무 규칙적이어서 우연이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태준의 변호인이 업계 관행을 주장하는 사이 증인석에서 이전 협력업체 대표가 낮은 목소리로 증언했습니다. 그 관행 때문에 우리 회사가 망했습니다. 이날은 서류보다 사람들의 목소리가 더 강력했습니다.
장학금이 중단되어서 야간 노동에 나선 대학생이 말했습니다. 이메일로 장학금 선발 통지를 받았는데 한 달 후에 후원금 사정으로 취소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달에 이사장님의 해외 명품 쇼핑 내역이 카드 명세서에 올라 있더군요. 방청석이 웅성거렸습니다. 수아의 어깨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녀가 입술을 깨물 때마다 립스틱이 갈라졌습니다. 태주는 고개를 곧게 세우고 반격의 기회를 노리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증인석에 내부 고발자가 올라왔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두 분 모두 알고 계셨습니다. 저는 단순히 메일을 전달했을 뿐입니다. 태준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 사람은 저희 회사에서 해고된 직원입니다. 보복성 위증입니다. 재판장이 엄중하게 제지했습니다. 피고 착석하십시오. 위증 여부는 증거를 통해 판단하겠습니다. 그때 새로운 증거가 법정에 제출되었습니다. 위증 교사를 시도한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그때 일은 내가 혼자 한 걸로 하자. 금전적 보상은 충분히 해줄 테니까. 낮지만 분명한 태준의 목소리였습니다. 법정의 분위기가 한순간에 얼어붙었습니다. 공판이 끝나고 구치소 접견실에서 태준과 수아가 만났습니다. 아크릴 벽을 사이에 두고 두 사람은 마지막 대화를 나눴습니다. 태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수아야, 재단 쪽은 내가 책임지는 게 어떨까? 나는 회사 일로도 버거워. 수아는 손수건을 꽉 쥐며 대답했습니다. 태준 씨, 이건 확실히 하자. 내가 태준 씨가 가담한 것까지 책임질 수는 없지. 이 한마디는 통속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대사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이야말로 두 사람이 지난 10년간 쌓아온 관계의 본질을 정확하게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태준은 수사관에게 조건부 자백을 제안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지연이 제출한 서류에는 그가 숨기려던 마지막 해외 계좌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선고 공판날 재판장은 긴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공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했으며 사회적 약자를 수단화한 중대한 범죄입니다. 특히 범행 기간과 규모, 조직적 실행 정도를 고려할 때 중형이 불가피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형량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 김태준에 대해 징역 12년, 벌금 50억 원, 추징금 89억 원을 선고합니다. 피고 최수아에 대해서는 징역 6년, 벌금 12억 원, 추징금 21억 원을 선고합니다. 뒤이어 기부금 반환 및 손해배상에 관한 민사상 책임도 함께 선고되었습니다. 방청석 어딘가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고 기자들은 숨을 죽인 채 속기했습니다. 수아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지만 교도관이 붙잡았습니다. 태준은 마지막으로 방청석을 둘러보았습니다. 아무도 그의 편에 서 있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자리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환호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판결문 속 숫자들이 다시 사람들의 삶으로 되돌아가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판결과 함께 모든 재산이 동결되었습니다. 은행 계좌는 물론이고 부동산에도 강제 경매 공고가 붙었습니다. 한때 파티를 화려하게 장식했던 크리스탈 샹들리에는 형편없는 감정가가 매겨져 경매에 나왔습니다. 거실 벽 난로 위에 걸렸던 르네상스풍 그림은 감정 결과 모조품으로 판명되어 쓸쓸하게 사라졌습니다. 해외에 숨겨둔 금괴들도 국제 공조 수사를 통해 모두 회수되었습니다. 변호사 비용, 벌금, 추징금, 손해배상금, 체납된 세금까지. 숫자들이 줄줄이 연결되어 마이너스 통장으로 향해 내려갔습니다. 남은 것은 신용불량자 등록과 압류 딱지들, 그리고 파산 신청서 한 장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몰락을 추상적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몰락은 잔고 부족 알림으로 압류 스티커로 가족 단톡방에 침묵으로 텅 빈 옷장과 비닐봉지의 바스락거림으로도 다가옵니다. 수아는 수감되기 전 마지막으로 지연에게 면회를 신청했습니다. 지연은 잠시 망설였지만 응했습니다. 구치소 면회실의 아크릴 벽 사이로 두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수아가 먼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연아, 미안해.
지연은 눈을 들어 수아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널 용서하지 않아. 다만 내 삶에서 너를 끝내기로 했어. 그게 내가 나를 구하는 방법이야. 그 말은 칼이 아니라 매듭이었습니다. 수아의 눈가에서 체념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초콜릿을 반으로 나누던 그때부터. 나는 우리 둘이 함께 나눠 먹는다고 생각했는데 넌 내가 조금이라도 더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잖아.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사. 안녕. 지연은 선고가 끝난 날 도시를 벗어나 바다로 향했습니다. 겨울이 끝나가는 바다는 칼날처럼 차가웠지만 공기에는 소금기의 생동감이 있었습니다. 복수의 끝에는 늘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목적을 완수한 자리의 빈 공간입니다. 지연은 모래 위에 선으로 작은 집을 그렸습니다. 지붕과 창문 그 아래 두 개의 작은 점. 어린 시절의 자신과 수아였습니다. 파도가 밀려와 그 선들을 지웠습니다. 그 순간 지연의 어깨가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해외 병원에서 온 메일이었습니다. 아동 암 환자 지원을 위한 법률 제정 구조 설계 컨설팅 의뢰. 지연은 짧게 답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착수하겠습니다. 그녀의 복수는 여기서 다른 사람들의 회복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수개월 후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 1차 분할 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았지만 실질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어떤 어머니는 영수증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오늘 드디어 아이 수술 예약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지연은 컴퓨터를 닫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봄비가 가늘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물건을 꺼냈습니다. 바렌 폴라로이드 사진 한 장. 여름 햇살 아래에서 초콜릿을 나눠 먹던 두 소녀의 모습이었습니다. 지연은 사진을 불에 태우지도 않고 바다에 던지지도 않고 그대로 서랍에 보관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용서의 미학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상처를 기억하되 상처로 살지 않는 법. 그 경계선 위에서 지연은 마침내 자신의 삶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밤에 공항에서 도망치듯 떠났던 그녀는 이제 어디로든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복수의 시간표가 그녀의 일정을 좌우하지 않았습니다. 몇 년 후 지연은 국제인권 변호사로서 세계 각지를 다니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일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더 이상 배신당한 여자가 아니라 희망을 주는 변호사로 불렸습니다. 어느 날 한국을 방문한 지연은 우연히 어린 시절 살던 동네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좁은 골목길은 여전했지만 그곳을 달리던 두 소녀의 웃음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새로운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골목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잠시 멈춰서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고 현재와 미래는 자신의 손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지연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도 누군가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내 인생은 이제 시작입니다. 10년 전 공항에서 다짐했던 복수는 완성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을 얻었습니다. 자신만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자유와 타인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수아와 태주는 각각 교도소에서 자신들의 죄값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났지만 지연의 이야기는 새로운 장을 열고 있었습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았고 지연은 그들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복수의 끝에서 진정한 삶의 시작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것이 지연의 이야기였습니다. 배신과 복수로 시작되었지만 용서와 희망으로 끝나는 이야기. 때로는 가장 깊은 상처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는 법입니다. 지연은 그 꽃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몇 년이 더 지난 후 지연은 자신만의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희망의 달이라는 이름의 재단이었습니다. 진짜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투명하고 정직하게 운영되는 재단이었습니다. 개소식 날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 주었습니다.
지연이 도운 사람들, 함께 일했던 동료들, 그리고 지연의 진정성을 인정하는 사회 인사들까지.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신뢰에 보답하겠습니다. 이 재단은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투명하게 운영될 것입니다. 지연의 말에 뜨거운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사무실에서 혼자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10년 전 이 자리에서 복수를 다짐했던 그때와는 완전히 다른 마음이었습니다. 복수는 끝났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지연은 마침내 진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일으켜 세우는 데서 오는 행복이었습니다. 결국 최고의 복수는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지연은 그것을 증명해냈습니다.